우리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4월 들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려면 지금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세청에서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요. 앞으로 수출이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장단기 금리 차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월 1일에서 20일까지 51.4%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만 아주 높은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도 17.7% 증가했고요. 무역 수지가 1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보면은 3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높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49.4% 증가했습니다. 이번 달 재예상치는 35억 5천만 달러인데요. 현재까지는 재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거 10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수출이 49% 증가로 엄청난 호조인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 둔화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성장 속도가 조금 꺾이더라도 증가세 자체가 이어진다는 데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수출 감소세는 올해는 전환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내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증가세가 아주 높았는데요. 특히 2분기 중후반,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 꺾이면 주가 상승세도 꺾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예요. 한국은행 전망치도 보면은 다른 전망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만은 상반기 경제 성장률보다는 하반기에는 더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수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은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증가율 측면에서는 분기별로는 3월이 3개월 이동 평균은 4월이 정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G20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에 좀 선행하는데요. 아마 G20 선행지수가 1분기에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도 수출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일에서 20일까지 무려 183%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컴퓨터 주변기기, 선박, 무선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수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승용차, 자동차 부품 이거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은 미국으로 40% 이상 가는데요. 자세한 국가별 통계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감소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1월에서 3월까지 34.9%였었습니다. 4월 1일에서 20일까지는 36.3%로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 그 자동차 비중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도체 수출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인가. 아마 분기별로는 1분기가 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금액 자체는 증가할 수 있지만은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낮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1분기가 정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실제로 따라오고 있고 이렇게 숫자로 증명되는 구간에서도 여전히 과열이라고 판단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AI 혁명이죠. AI 혁명하려면은 거기에 반드시 그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D램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많은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과거하고는 AI 혁명 때문에 다르다. 이런 거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장기적으로 수요는 증가한데요. 반드시 중간중간에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확장 국면이 2년, 3년이라면은 1, 2년 정도는 반도체 수출이 수요가 둔화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미국의 AI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책도 냈습니다만은 미국의 AI가 부분적으로 거품인 것 같습니다. 많은 AI 기업들이 투자는 많이 했죠. 그러나 이익은 그렇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은행에서 조달한 게 아니라 사모펀드나 회사채를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AI 기업들, 일부는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불안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에 맡긴 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그 투자한 자산을 팔아야지 내줄 수가 있는데요.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이거든요. 조만간 그 신용 문제가 드러나면은 이 문제가 확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성장세 있는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일찍 말씀해 주시는 게 단기적으로 발생할 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해서인 걸까요? 반도체나 삼성전자 주가 장기적으로는 제가 오른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가까운 친척까지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1 내지 2년 쉬어요. 지난번 사이클에 얼마나 그 삼성전자가 우리들한테 단기간이었지만 지겨운 주식이 아니었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일시적으로 5만 원 밑으로도 떨어졌었죠.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려면 지금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은 반도체 관련 주가도 급락할 수 있고 이런 시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모든 국가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이 71% 증가했고요. 베트남, 대만, 홍콩, 아시아 쪽으로 우리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도 5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18.4%였는데요. 1월에서 3월까지 19.8%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4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면은 22.4%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출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로 보면은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과거 고성장에서 저성장,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세계 평균 성장률이 IMF가 올해 3.1%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4% 이상 성장한다는 겁니다.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수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비중도 1월에서 3월까지 18.9%였습니다만 4월은 18.6%로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아세안 비중 꾸준히 늘어나고요.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이쪽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제가 계속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회귀 분석해 가지고 적정 추세를 한번 구해 본 겁니다. 1월에 7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 급격하게 축소됐다고요.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55% 정도 가대평가된 상황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0.9이나 됩니다.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균 수출 가지고 코스피를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코스피가 이렇게 가대평가된 적이 2000년 IT 거품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 주식형 펀드 캠페인,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 동학개미운동, 그리고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지금은 IT 혁명처럼 상당히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가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요. 코스피가 더 상승해도 가대평가 정도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랑 일평균 수출 금액이랑 상관계수가 0.9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0.9이면 사실상 동행이잖아요. 지금은 괴리가 54%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시장과 지표와의 괴리가 언제쯤 맞춰질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코스피를 볼 때 늘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자 상관계수가 그렇게 0.92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그 벌어지면 좁혀졌었어요. 2000년 IT 거품 때 70% 이상 벌어졌다가 또 마이너스 쪽으로 갔었죠. 지금이 그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입니다. 1월에 그 7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4월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리 측면에서 보면 1월이 그 정점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리가 축소되려면은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든지 일평균 수출이 급등을 해야 되죠. 안전이 축소되는 기간은 사실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에 시작돼가지고 내년 상반기 무렵에는 계리가 안전이 사라지든지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제가 G20 선행지수가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 혹은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예상해 보더라도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했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금리 가지고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미래 경기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이후 통계로 보면요. 장단기 금리 차는 제가 국채 10년하고 1년 그 차이를 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2월을 정점으로 하락했습니다. 4월도 1일에서 21일, 오늘은 제가 오전까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만은 계속 축소되고 있죠. 이게 우리 수출 3개월 이동평균입니다. 제가 수출을 3개월 이동평균 쓴 거는 수출은 월별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3개월 이동평균을 썼는데요. 이게 2개월 장단기 금리차에 후행합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으면 2개월 후에 수출의 3개월 이동평균이 하락했다는 거죠. 지금 2월에 정점을 치고 장단기 금리차가 하락했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이달이 3개월 이동 평균 수출이 정점일 수 있다. 앞으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둔화되면 수출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 40%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겠죠. 이걸 예측해 주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체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체 1개월 혹은 동행합니다.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장단기 금리차하고 선행지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동행이 0.71이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상관계수 0.72로 약간 높아지죠. 장단기 금리차가 물론 그 선행지수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월에 정점을 치고요. 3월, 4월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체는 이게 2월까지 발표됐어요. 3월 거는 이달 말에 발표됩니다. 이거로 보면은 아마 장단기 금리차 하락, 그 다음에 선행지수가 3월까지는 더 올랐을 수가 있는데요. 4월 혹은 5월 이후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행지수가 3월에 정점을 쳤을 수도 있고요. 늦으면은 4월, 5월 사이에 정점을 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축소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이게 계속 축소되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하락하고 하반기 들어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와 내년 가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하고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0.34 정도 되는데요. 방향은 거의 같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장단기 금리 차가 코스피를 더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장단기 금리 차 보면 앞서 수출뿐만 아니라 선행지수도 예측할 수 있다. 방향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그 코스피 방향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2월까지 같이 움직였죠. 2월까지 장단기 금리 확대되고 코스피도 올랐었어요. 근데 3월에 같이 떨어졌었죠. 근데 4월 들어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4월 들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추이를 보면은 이게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 장단기 금리 차하고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수출, 선행지수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차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